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은 세미나 17의 1강에서 원초적 언표라고 제목을 달아볼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 17의 1강의 앞선 부분들은 제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 첫 번째 업로드 그 동영상을 보시면 2년 전에 제가 강의한 영상을 그대로 올려서 그 첫 번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보셨던 분들은 지금 세미나 17의 1강의 이 원초적 원표라는 타이틀의 부분들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감안하시고 공부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순서대로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최소한 그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의 1강 업로드 부분을 공부하시고 오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의 순서를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강의해드리는 이 내용들, 지금 제가 제 연구실에서 강의실이 아니고 연구실에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내용은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신분석 이론이기보다는 연구자들을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족을 달지 않고 그리고 예를 많이 들지 않고 이론적인 전개만을 주로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난해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고 수업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초적 언표, 에농세 프리모디알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락강 세미나 17의 1강에서 락강이 자신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수업의 장소를 이렇게 변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감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뒤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개념의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락강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읽어드리고 번역해드리고 그리고 개념을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Nul besoin de ces énonciations pour que notre conduite, pour que nos actes éventuellement s'inscrivent du cadre de certains énoncés primordiaux.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태도가 그와 같은 원초적 언표의 범주에 등재되기 위한 경우에 언표화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락강이 원초적 언표라는 것이 중요하고 언표화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농세는 언표죠. 그리고 언표화는 레농시아시옹입니다. 그런데 이 언표화라는 이 레농시아시옹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표 행위, 락트 드 레농세 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락강은 지금 이처럼 언표 행위나 언표화보다 중요한 것은 언표 그 자체, 다시 말해서 레농세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이렇게 그냥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미나 11을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세미나 11일 즈음에서는 락강이 무엇이라고 했었는가 하면 무의식을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무의식을 간극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지금 락강이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미나 10일 즈음에서는 간극이라고 불리우는 것, 어떤 종류의 행위, 언표 행위와 같은 것에 무의식의 개념을 귀속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던 락강이 세미나 17에 와서 무의식은 언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의식은 언표라는 것은 기표의 배열이죠. 자, 특히 그 기표의 배열 중에서도 이제부터 전개될 세미나 17의 그 구조에 의한다면 S1과 S2의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본적인 배열이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전까지 무의식을 다루는 방식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새롭게 무의식을 기표 배열로서 간주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기표 연쇄, 자 S1과 S2가 배열이 되면 어떤 결과들이 이어지는가 하면 바로 주체가 소외되겠죠. 빗금친 S가 생산이 되겠죠. 그리고 그 빗금친 S에 대한, 즉 소외된 주체에 대한, 주일상스로부터 소외된 주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잉여 향유의 생산이 또한 이루어지겠죠. 그 잉여 향유를 대상 A라고 표시하죠. A라고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락강은 지금 이 S1과 S2 그리고 빗금친 S와 그리고 빗금친 S와 잉여 향유 A, 자, 이러한 표식의 배열이 중요하고 그것이 무의식이고 그것이 원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락강은 이제 무의식을 그와 같은 기표 배열의 특정한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무의식에 대한 해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러한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락강이 세미나 17에서는 담화의 구조를 일종의 기표의 배열로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어떤 특정한 지식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그것을 무의식이다라고 간주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원초적 엄표라는 거예요. 원초적 엄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유와 욕망의 토대가 되는 어떤 원초적인 장소에 특수한 지식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걸 원초적 엄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을 추론해 본다면 그 지식으로부터 아주 엑기스만에 뽑아 본다면 S1과 S2 그리고 빗금친 S와 대상 A가 있다 라고 지금 락강은 이론을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초적 엄표가 중요하지 이제 엄표화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도식을 하나 그리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 도식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쪽에 도식이 보이시죠? 자, 이 도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대타자, 즉 크게 쓰여진 A, 대문자 A가 있는데 그 대문자 A 위에 S2가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타자가 S2로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주한 장소에 S1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도가 결국 앞으로 전개될 세미나 17에서의 무의식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S1과 마주한 대타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 S2의 세계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영토예요. S2는 이미 존재하는 기표들인 것이죠. 이미 존재하는 기표들이고 그와 같은 기표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구성된 지식이 안정된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락강이 항상 이야기해 왔듯이 기표들의 배터리, 저장소이자 그러한 저장된 기표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질서를 구성하는 세계인 것이죠. 자, 대타자 A의 영토는 그렇게 해서 주체의 출현에 앞서서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기표들의 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락강 정신분석 이론의 특이점인 것이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이미 언제나 언어가 그곳에 있다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락강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언어 이전에 인류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말을 하지 않는 인류도 있었죠.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인류도 있었던 것이죠. 혹은 사물과 1대1 대응하는 기호의 수준에서 언어를 사용했던 그러한 소통을 했던 인류가 있었을 수 있죠. 자, 그러나 지금 여기서 락강이 대문자 A로 표기하고 그 위에 S2라고 적어놓는 방식으로 가정하고 있는 언어의 세계는 어떤 언어의 세계인가 하면 사물의 사례자로서의 언어의 세계인 거예요. 사물의 사례자로서의 S1이 등장한 이후에 자, 그 다음에 기표들이 소시르적인 언어의 환유를 반복하는 언어의 서로의 비교를 반복하는 그러한 세계의 주체인 것이죠. 그러한 언어 세계의 인간을 락강은 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은유와
환유적인 언어의 주체라는 거예요. 은유가 일어나고 S1에 의해서 은유가 일어나면 억압이 일어나고 거세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물이 살해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영토가 구성이 되면 그곳으로 S2들이 들어와서 환유되는, 끝없는 환유의 전기를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언어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인간 주체를 가정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언어의 세계, 락강이 지금 A라고 쓰고 S2라고 표기한 그 세계, 대타자의 영토는 상징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사물과 대응하는 기호적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물로부터 분리되는 폭력을 통과한 뒤에 언어에 대응하는 추상적 체계를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언어의 인간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실제를 거세하는 세계, 그리고 거세한 뒤에 추상적인 기표들의 전개 속을 살아가는 욕망의 세계. 자, 그와 같은 세계, 그와 같은 언어 세계의 인간을 락강은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의 언어학은 이처럼 단지 소시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 안에서 S1의 권력 작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즉 억압하는, 거세하는 언어 이후에 소시적인 언어의 구조가 설정이 되는 그와 같은 언어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체는 언어의 사용 이후에 쾌락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보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신체 자체가 박탈되는 세계인 것이죠. 신체가 사물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소외된 주체가 바로 정신분석의 고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식에서 S2와 겹쳐진 그 대타자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과 마주한 S1은 주인기표인 것이죠. 주인기표이고 일종의 촉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징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거세를 실행하는 촉발자인 것이죠. 거세를 실행하는 촉발자이자 또한 개입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락강이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해요. S1이 이 S2의 세계에 대해서 독립적이진 않다는 거죠. S2가 없다면 S1은 그 자체로 상징계의 촉발자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S1이 무언가를 촉발했다면, 주인기표가 무언가를 촉발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촉발 이후에 구성물인 S2의 세계로부터 사후적으로 고려될 때에만 파악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S2의 세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S1은 S1이라고, 주인기표라고 불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S1이 무언가를 촉발했다는 사실은 상징계를 전제할 때에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에 대해서 S1이 외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S1이 외부에서 홀로 떠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S2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S1은 대타자와 외부가 만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와 실제가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조금은 복잡하고 낯선 이런 기표 이론들, S1과 S2에 대한 이러한 이론들은 앞으로 진행될 세미나 강의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충분히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저의 강의를 따라오신다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그 논리적인 구조를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는 개념이니까 지금은 조금은 모호하고 어렵더라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세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어쨌든 락강이 말하고 있는 그 이론적인 전개를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 수업을 전달해 드리려고 할 테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1은 실제를 표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S1은 실제를 표지한다, 사물을 표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단지 표지만 하면 그것은 기호이지 기표가 아닌 것이죠. 권력의 기표가 아니고 주인 기표가 아닌 것이죠. 단지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표지하고 그걸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살해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사물의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언어의 주인은 사물을 살해한 뒤에 추상적인 공간을 열어 제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S1의 기능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S1이 실제를 표지한다라는 뜻이죠. 실제를 표지하고 표상하면서 그것을 S2의 세계로 데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S1과 S2의 이러한 표현들은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권력작용을 통해서 상징계를 구성해내고 인간을 추상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학적인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인간은 언어의 세계로 들어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은 그토록 추상적인 세계를 살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랑이라는 개념, 애국이라는 개념, 혹은 언어로 표현되는 많은 추상적인 영역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추상적인 영역의 세계는 사실상 실제 사물의 세계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물의 세계는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 사물의 세계로부터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추상적인 공간으로, 즉 상징계로 들어와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락강의 언어 논리학적인 설명은 S1과 S2의 구조라는 것이죠. S1은 강력한 억압의 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를 표지한 뒤에 사물을 표지한 뒤에 그것을 억압해버려요. 그걸 거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S1의 기능이 완료되면 S1은 그렇게 텅 빈 인간의 존재를, 인간이 사물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비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존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바로 S2의 세계, 기표들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주의상스 없는 세계에서 욕망의 환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1과 S2는 그렇게 억압과 기표연쇄라는, 은유와 환유라는 그와 같은 구조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락강은 S1이 지식의 대타자에 대해서 개입자의 위치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현은 S1이 주인기표인 것이죠. 주인기표가 단지 상징계를 구성하는 논리적 촉발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한 상징계를 사후에 다시금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의 기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설명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에 의한다면, 기원적으로 신화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논리적 신화인 것이죠. 신화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상징계 안으로 들어갔는가를 설명하는 그와 같은 설명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포기하고 사물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서 상징계 내부로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논리식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기원신화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미 구성된 상징계 S2의 세계를 또 한 번 흔들어서 다른 의미를 발생시키고 다른 구조를 다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인다면, 이와 같은 S1에 대한 주인기표에 대한 인식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입자라는 개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S1은 대타자에 대해서 개입자의 위치에 선다라는 것은 그것이 촉발자의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고, 이후에 다시 이미 구성된 상징계를 또 한 번 바꿀 수도 있는 영역을 가진 그와 같은 기표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S1은 S2의 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외상적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외상이라는 것은 트라우마가 아니고 아나모르포시스를 의미하죠. 외상. 이 외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세미나 11의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간다면, 이 외상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주인 기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에 설정이 되고 이미 존재하는 배열이 뒤바뀌어서 새로운 배열로 구성되는 과정을 말해요. 이게 외상, 아나모르포시스라는 개념으로 전개되는 이론적인 해명인데, S1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S2가 펼쳐진 장소, S2가 군집하는 장소에 새로운 S1이 등장하면 이미 펼쳐진 상태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던 S2의 세계가 뒤집혀서 변화해서 새로운 판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또한 S1의 영능이라는 거예요. S2의 평면이, S2라는 것에 펼쳐진 기표들의 평면이 일종의 중립적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면, S1의 개입은 그곳에 하나의
특수한 권력장에 의한 변형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S1은 개입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S1은 S2의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하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고 번역하고 다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락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Ce qui se pose d'abord de ce moment où S1 vient représenter quelque chose par son intervention dans le champ défini, au point où nous sommes, comme le champ déjà structuré d'un savoir, ce qui est son supposé hypokeimenon, c'est le sujet en tant qu'il représente ce trait spécifique, à distinguer de ce qu'il en est de l'individu vivant, et qui assurément en est le lieu, le point de marque, mais qui, bien sûr, n'est pas de l'ordre de ce que le sujet fait entrer de par le statut du savoir.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S1이 한정된 장 속으로 이미 구조화된 지식과 같은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개입하여 들어오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표상하러 오는 순간 우선 먼저 가정되는 것은 휘포케이메논, 즉 주체입니다. 자, 이 주체는 즉 이 특수한 단항기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이며 이 주체는 특수한 단항기표, 즉 S1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생체적인 개인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도 그것의 장소로서 표지의 지점으로서이고 그럼에도 물론 지식의 위상을 통해 도입된 질서와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강의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 하면 개입자로서의 S1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S2의 세계를 판도를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S1이 주체에 의해서 재현된다라고 지금 락강이 말하고 있는 지점이죠. 이게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S1이 주체에 의해서 재현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락강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즉 주체는 S1에 의해서 재현된다라고 얘기했지 주체가 S1을 재현한다라고 얘기한 적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거의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락강은 주체가 S1을 재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락강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S1이 하나의 기표가 S2에게 주체를 재현한다. 이렇게 얘기해 왔죠. 그러니까 S1이 S2에게 재현하는 것이 주체이지 주체가 S1을 재현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건 주체가 뭔가를 재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락강이 언급한 내용을 제가 번역해 드렸지만 여기서 그 주체는 어떤 생물학적인 생체적인 개인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개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휘포케이메논이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죠. 휘포케이메논이라는 그리스어를 소환하는 락강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게 일종의 어떤 토대와 같은 것이지 어떤 장소와 같은 것이지 생물학적 개인, 한 사람 이런 건 아니라는 그 부분인 것이죠. 그러한 주체의 장소가 S1을 재현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기표가 S1이 하나의 장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장의 판도가 바뀐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S1 주인기표는 주체에 의해서 재현된다라고 지금 락강이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이 참 기이하다라고 제가 지금 덧붙여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주인기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의 주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면 그것은 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언어 내부에 자리한 욕망의 토대이고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기표가 촉발되는 순간의 사건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지는 주체는 언어에 의해 소외된 그와 같은 주체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락강이 주체 그러면 빅텀친 S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해지는 주체라는 것은 뭐냐면 S1을 통해서 변화가 촉발되는 구조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죠. S1을 통해서
외상 효과가 일어나서 판도가 바뀌는 그 구조와 절차를 락강은 지금 주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락강이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한 변화 가능성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1과 S2가 마주보고 있다면 S1에 의해서 촉발되어서 S2의 세계가 형성이 된 것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유해 볼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다음에 이미 형성된 S2의 세계를 다시 S1이 또 다른 S1이 주인기표가 들어와서 개입하면 이 S2의 판도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결국은 S1은 그게 만약에 개입자의 관점에서 이해된다면 변화를 초래하는 S2의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변화 자체가 바로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2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타자의 질서인 것이니까, 그 대타자라고 부르고 큰 A라고 썼으니까 그 타자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은 타자의 반대말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타자의 반대말이 바로 주체라는 개념인 것이죠. 타자적이다의 반대말은 주체적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라는 것이죠. S2는 어떤 공간인가 하면 대타자의 공간이고 유한성의 장소예요. 유한성의 장소. 이미 질서가 형성된 장소이고 한계가 설정된 장소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질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지식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개인에 관한 지식이나 어떤 그림자, 자아의 그림자일 뿐이지 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타자의 공간 안에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S1이 개입해서 S2의 대타자의 영토를 흔들어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체가 S1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제시해 볼 수, 설명해 볼 수, 강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궁극적인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그렇다는 것인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주체란 주체가 아닌 것이잖아요. 궁극적인 의미에서 주체란 주체가 아닌 것, 즉 타자의 영역을 흔들어 변화시킬 수 있는 영능 그 자체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주체란 주체가 아닌 것, 즉 타자의 영역을 흔들어 변화시킬 수 있는 영능 그 자체라고 한다면, 즉 타자의 영역을 붕괴시키고 새로움을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절차와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 곧 주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S1은 주체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래요. 주체는 주인기표 S1이 상징계의 장 S2에 내부로 개입하여 들어오는 순간 출현하는 순수한 가능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이 설명이 락강이 어떻게 S1과 S2를 사유하는지에 대한 해명이었어요. 락강이 지금 세미나 17의 첫 번째 강의에서 첫 번째로 이론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원초적인 엄표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S1과 S2가 무엇인지를 계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략적인 제시 안에서 제가 더 풍부한 강의의 내용들을 끌어들여서 S1과 S2에 대한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론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해 드렸던 거예요. S1은 주인기표라고 불리고 S2는 대타자 상징계라고 불린다는 것. 그러나 S1이 이 S2의 세계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S1은 S2의 세계에 촉발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둘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미 S2가 구성되었다면, 그렇게 촉발된 이후에 S2가 구성되어 있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역시 S1의 영역에 있다는 것, 주인기표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